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다시 돌아온 직독잡설 진행을 맡게 된 윤상원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독서 대행 방송으로 매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남국민 기자와 오늘은 복귀를 하신 이번 주는 복귀를 하신 백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기 이제 드디어 백희연 기자가 저희 팀에 경조사가 아니, 저 없는 있었습니다. 사이에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어디로 갔는지, 언제 결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전 이제 본격 유부의 세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어떻게 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건지 없어요. 네. 네. 전혀 없나요? 전혀 없는데? 똑같나요? 똑같아요. 저희는 뭐 그냥 한번 게스트만 바뀌었던 걸로. 네, 그러니까요. 아니 최현수 기자가 네. 제 자리를 대신 굉장히 노리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시청자는 별로 안 느는데 노리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 이상하게 참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제주도는 어땠어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주도는 좋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 시국에? 다들 그쪽으로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호텔 뭐 관광지 할 거 없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런 힐링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관광지는 어디 가보셨습니까? 솔직히 많이 안 갔어요. 그냥 사려니 숲길 이런데. 일주일 갔다 왔죠. 네, 일주일. 근데 할 일주일 게 동안 없더라고. 뭐하지? 제주도가 할 게 없더라고. 저희도 좋은 곳이긴 한데 일주일 가기엔 좀 그냥 긴 것 오는 같아요. 정 김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원희룡 지사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진짜 할 게 없더라고. 사려니 숲길도 가시고 어쨌든 집콕만 하셨다. 네, 호텔 결혼 별거 없다라는 교훈을.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결혼식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요. 그러게요. 그동안 사실 고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지금 지난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했던 사람들이 2단계에서 해가지고 또 제한이 걸렸더라고요. 막차를 탔죠. 그죠. 코로나 막차 결혼식 탔어요, 마지막. 진짜. 그러니까 백희영 기자가 결혼식을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틀 뒤에 맞아요. 제가 토요일 했는데 월요일부터 2단계 강화. 1.5단계인가 1.5단계 2단계인가 강화. 어쨌든 그죠. 그래서 헷갈려요. 그다음에 일주일로 맨날 2단계. 어쨌든 정말 막차를 잘 타셨습니다. 남국민 기자는 어때요?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제일 오늘 바쁘죠 지금. 30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3일 후가 지금 수능이거든요. 제가 교육팀 기자라서 그죠. 저희 교육팀의 거의 존재의의죠. 요즘에 이제 수능 그렇죠. 너무 지금이 바쁩니다. 제일 네. 노져야 되는 시기 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바쁠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코로나라는 변수까지 생겨가지고 너무 많아요. 막 바뀌는 것도 너무 많고 교육부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맨날 발표도 여러 가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정신없더라.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3일 후에? 그냥 가요. 그냥 무조건 간다는 거고 뭐 지금 와서 뭐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수능을 연기를 안 했어야 돼요. 지금 2주인가 그러니까 연기한 나는 거잖아요. 11월에 그냥 하는 게 맞아요. 맞았다고 봐. 그때 했으면 그냥 문제 없었는데 그쵸. 물론 어떻게 예측을 하겠냐마는 뭐 수능 연기라는 게 그때도 좀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뭐 백희영 기자처럼 성공적으로 타이밍을 미루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능은 실패한 것 같다. 수능 연기는. 그렇군. 뭐 내년까지 연기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수능을요? 가짜 뉴스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가짜 뉴스고 좀 약간 그 교육감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싶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뭐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좀 코로나가 워낙 심각해가지고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수능 치러진 이후겠지만 수능을 계기로 좀 확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도 돼요. 진짜 그 정도예요? 왜냐면은 수능을 이번에 응시자가 49만 명이거든요. 일단 그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이고 또 젊은 친구들이니까 무증상이잖아요 거의. 그렇게 되고 또 수능 끝나고 놀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근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플라스틱을 어쨌든 세우기는 하는 거죠. 그게 세우는데 가림막. 웃겨요. 근데 약간 그게 앞에만 세워요. 이게 디귿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앞으로만 안 튀거든요. 근데 비말이 옆으로도 당연히 튈 수 있는데 왜 앞에만 해야 맞아, 그 하는지. 비말 막 그렇게 2m까지 되면 막 아마 간다, 제 막 이런 얘기 생각에는 있던데? 컨닝을 할 가능성도 있고 감독이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감독도 어려워지고. 디귿자로 네. 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책상이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좁아요. 지금도 그거 설치하고 나면 다 수능 봐보셨을 테니까 저안 수능 봤어요. 시험지 크잖아요. 안 봤어요? 네. 좀 이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저안 봤어요. 수능을 안 본. 수능을 안 본 분이 계시다. 사이에 거의 과거를 안 보고 지금 뭔가 했다는 소리인데 네. 아무튼 시험지가 굉장히 커가지고
책상 안에 시험지가 안 들어갈 거예요. 디귿자가 돼버리면. 그래가지고 근데 많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서로 근데 요즘은 워낙 다들 예민한 시기니까 학생들이 수칙을 잘 지켜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수능을 며칠 앞두고 수험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육 관계자들도 좀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 아까 남궁민 기자가 말씀해 주셨듯이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수능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다룰 이 책이 좀 교육과 굉장히 관련 있는 책이라고 일단 들었어요. 저희도 이제 셋 다 읽었는데 책을 뭐 능력 특히 뭐 학벌 중심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백희영 기자가 저에게 미리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결국 공정성에 대한 또 다른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공정성을 상징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학벌 중심주의, 학벌과 교육에 대해서 다 딱 맞는 얘기가 들어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간을 원래는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따끈따끈한 책으로 한번 골라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새롭게 내놓은 책입니다. 아하, 마이클 샌델. 마이클 샌델이 예전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하면서 이제 정의에 대한 화두를 한국에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진짜 그 책이 잘 팔렸었거든요. 그게 누적 판매 부수가 200만 정도? 거의 원화 수집가죠. 그쵸.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렸다고 저 들었어요. 맞아요. 엄청 그 베르나르 베르브레 작가가 맞아요. 한국 좋아하잖아요. 한국에서 거의 뭐 프랑스만큼 팔린다나 더 잘 팔린다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물론 유명한 교수님이지만 맞아. 한국을 너무 사랑할 만한 교수님이 아닐까. 특별히 잘 팔리죠. 근데 한국만큼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한국을 한번 왔다고. 신간을 내고 신간을 내고 한번 왔었다고. 신간 이름 제목이 뭐죠? 제목을 아직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 아니,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제목만 봐도 딱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죠. 약간 공정성에 대한 화두를 던질 것 같은 그런 책이잖아요. 원제는 달랐겠지만 한국인 편집자들이 이렇게 붙였겠죠. 그쵸. 공정을 넣었겠죠. 원제가 조금 어려워요. 원제 이름이 뭐 영어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목이 The Tyranny of Merit이라는 제목인데 메릿이 능력, 뭐 가치, 훌륭함 이런 건데 이 훌륭함의 타이러니가 폭정이잖아. 폭정. 폭정이라는 약간 뜻인데 뭐 나쁜 통치. 그렇죠. 나쁜 통치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횡포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로 직역을 하면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또 초월 번역이긴 하네요. 이제 직역을 하면은 지금 맞아요. 한국에 출판된 제목이랑은 완전히 다르긴 하니까. 맞아요. 사실 저스티스도 그냥 원래는 정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샌델 책을 만든 그 편집자들이 감이 좋은 것 같은 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맞아. 그것도 뭔가 딱 직관적이고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 문장 자체가 화두가 되게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도 맞는 것 같아요. 공정하다는 착각 이게 능력의 횡포 이런 것보다 훨씬 의제가 될 만한 것 그렇죠. 같아요. 능력을 횡포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뭔가 공정하다는 착각하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이 교수가 정의, 공정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교수인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도 사실 안 읽어보거나 아니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근데 이 책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특히 요즘에 뭐 남궁민 기자가 말했지만 대학이나 교육 등을 두고 너무 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 책은 꼭 우리나라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남궁민 기자가 우리 교육팀에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교육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는 뭐 일단 교육에 대한 교육 소비자가 직접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보통 교육 담당하시는 선배들을 보면은 보통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 것도 맞는데 저는 그래 처음에는 좀 약간 뜬금없는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좀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게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제가 봤을 때 에듀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놓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게 자격을 놓고 싸우는 경쟁이거든요. 너가 이 사회에 성공할 자격이 있는지를 취득하는 경쟁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키운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긴 하지만 이 제도가 사실 게임의 룰이라는 말 자꾸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 게임이라는 거는 뭔가 성과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건데 한국에서의 교육 이슈라는 건
이 규칙을 어떻게 정해서 승자가 누굴 가져갈 건데 그럼 거기까지 가는 규칙을 어떻게 정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정시나 수시, 반영 비율 이런 게 사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한국에서 대부분의 교육 이슈는 정시냐 수시냐 뭘 반영할 거냐 뭘 할 거냐인데 교육의 본질적으로 하면 뭐 어떻게 가르칠 거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슈상.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교육이 진짜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입을 위한 어떤 학원화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부터 이미 뭐 강남 8학군에 뭐 어떻게 들어가야 하냐 아니면 뭐 그게 아니면은 내신이 만약에 비중이 높아지면은 차라리 경기권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육일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 거죠. 그 정치를 그 저희 옛날 사회탐구 배워보면 정치를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뭐 자원의 권위적인 배분 이렇게 하는데 교육이 진짜 정치적이에요. 그 교육의 성과를 통해서 자원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정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이란 외피를 둘러쓴 정치예요. 거의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 그건 샌달 교수가 하는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네. 이미 핵심을 짚으셨네요. 근데 교육에 대해서는 미국 교수보다 우리가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모두 다 말할 수. 이 지나가는 분들 데려다가 이거 해도 할 수 있어. 아니 이거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이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좀 정리를 잘했다 싶은 그런 거죠. 이게 뒤늦게 미국에도 바람이 부는 게 제가 요즘에 읽었던 중에 기울어진 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그 트렌드가 뭐냐면 한국처럼 되고 있는 미국의 교육 현실을 고발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저는 당연히 이거 우리나라 얘긴데 미국 놈들도 한번 이 맛을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샌델 교수도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은 좀 자원의 불평등한 자원의 배분과 교육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에 대한 책 내용들이 책에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 저희 고3 때도 고3이 아니라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언수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3년 내내 공부를 했으니까 이미 저희는 이거를 체득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수회 사탐은 거의 그냥 학원 가서 만점을 하라는 걸 막 하는 식으로 전략을 네. 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탐은 어차피 뭐 조금만 단기로 해도 되니까 언수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국영수라고 했는데 왜 언수회라고 하죠? 수능 세대가 언수입니다. 저 수능 세대인데요. 수능 안 보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한국학교 다녔는데. 아 그래요? 좀 이따 백희연 기자의 추월 차선이 공개됩니다. 그러면은 윤상원 기자는 네. 수시를 봤어요? 정시로 들어간 거? 저는 정시 보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정시를 보고 들어갔어요. 네. 제가- 저는 수시예요. 아유 아니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남궁 기자도 정시, 저도 정시니까 수시에 대한 썰 좀 풀어주시죠. 뭐 어떻게 들어갔나요? 백희연 기자의 추월 차선을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글로벌 전형이라는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고 대부분 있죠. 뭐 글로벌 리더십 전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수시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일단 중국에서 시간을 오래 보냈잖아요. 그래서 다들 중국어로 제가 학교를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 영어로 들어갔어요. 오. 그래서 영어 1차에서 이제 서류를 하고 2차에서 뭐 논술을 보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면접만 보는 것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거? 지금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요? 글로벌은 많아요. 그렇죠. 그게 다 특례 입학인 거죠? 아니에요. 특례 입학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여기서 느꼈던 박탈감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네. 그 특례라는 게 재외국민 전형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조건이 뭐 부모님이 다 뭐 어디서 뭐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거나 해외에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몇 년 이상 살았어야 되는데 저는 엄마하고 둘이 이제 기러기 아빠를 남겨두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격하구나 꽤. 네, 되게 엄격해요. 그러니까 진짜 외국인에 가까운 한국인을 뽑으려는 그런 것도 거네요.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빠가 뭐 어떤 기업에 다니는 주재원이라던가,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이거를 약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에 예를 들면 60명 정도의 한국인 중에
저랑 한 친구 빼고는 다 특례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만 글로벌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학교가 다 이제 재외국민 전형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춘 커리큘럼을 돌리는 거죠.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그거에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중국에서. 네. 그럼 졸업은 한국 고등학교에서 한 거예요? 졸업은 한국 고등학교에서 한 거죠.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와서. 굉장히 그 전략의 차질이 빚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칫하면 내가 못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전략에 굉장한 차질이 진짜로. 있었다. 중국어를 배웠던 게 다 소용이 없었던 거죠. 아버님의 기러기 생활은 보상받지 못할 뻔. 보상 그렇죠. 다행히 근데 보상을 받았고 글로벌 전형으로 한 10군데 지원을 보통 해요. 네. 저는 한 5군데 넣었고 어허. 그중에 3군데가 됐는데 오. 이제 제가 간 학교를 고른 거죠. 아, 골라 그렇군요. 들어갔군요. 왜 우리 학교를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오, 아무튼 이거는 그렇게 편집하지 됐습니다. 않고 넣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다 백 기자가 어디 가신지는 알죠? 저번 아마 지난 지난번에 한번 에피소드에 했을 것 같은데. 네, 지난 네. 에피소드에 학력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책이랑 어떻게 이 백 기자의 그런 그 박탈감과 연관이 되는 건가요? 박탈감하고 연관이 된다기보다 아무튼 샌델 교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왜 입시 문제에 사회가 목을 맬까? 그러니까 사실 재외국민 전형도 뭐 그들 나름대로는 되게 힘들게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남궁민 기자나 윤상원 기자가 했던 수능만큼의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다고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허. 그 정도로 치열하진 않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이제 고등학교 자녀를 둔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나가자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제가 실제로 경험해본 결과 특히 뭐 공무원 자녀들 뭐 외교관 자녀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런 걸로 입학을 하니까 근데 왜 이런 입시 문제에 이렇게 사회가 목을 맬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샌델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은 한국보다는 좀 그런 교육에 대한 경쟁이 좀 덜한 걸로, 그러니까 한국에 비하면 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문제를 화두로 꺼내든 거예요, 이 교수님은?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덜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책에서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에서 불평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걸 원인으로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학위를 소지했냐 아니면 소지하지 않았냐 그리고 뭐 대학 서열에 따른 소득 격차가 미국에서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직을 가진 부모들이나 아니면은 나름 좋은 대학을 나온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목을 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의 광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아이들의 목에 둘러주기 위해서 집착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주위에서 좀 보시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부의 대물림 말고 능력을 대물림하는 그런 경우. 이게 우리 저번에 홀로선 자본주의 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뭐 같아요. 그렇죠. 끼리끼리. 네, 그리고 그때 거기 얘기했잖아요. 요즘 부자들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능력도 뛰어나다. 맞아. 요즘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또 한국에 이번에 번역됐는데 네. 예일대 교수 그 데니얼 예코비츠인가? 그분이 엘리트 세습이라는 한국어 제목이 나왔는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능력주의의 함정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제목을 트랩 오브 메리트크라시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뛰어난 친구들이 능력을 정말 너무 발휘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인적 자산으로 상속을 받은 거다. 옛날엔 그냥 공장 하나 물려받고 본인 아프리카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 막 예일대 보내고 하버드 보내고 이래가지고 다 월스트리트 가고 실리콘밸리 가서 맞아. 다 부자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걔네들은 돈만 물려받았는데 요즘은 학위까지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그래서 좀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있겠죠 또. 그리고 그 결과 또 더 불평등이 강해지는 양상이 있고. 그렇죠. 이제 저도 주변에 보면은 특히 전문직 직업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주변에 꽤 있어요. 그래서 뭐 변호사 아버지를 둔 친구들이 변호사가 되겠다고 로스쿨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아니면은 뭐 의사를 가진 의사 아버지를 가진 친구들이 의사가 되겠다고 의대에 가는 경우도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그 이유가 이제 소득 격차를 능력주의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국민소득 대부분이 상위 10%한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1%의 부유한 사람들이
미국인 하위 50%의 소득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는 점도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기도 하죠.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관해서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하겠죠?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죠. 우리도 IMF 이후에는 지금까지 늘어난 국민 소득의 대부분이 그 상위 계층으로 몰려 들어갔다는 자료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상승도 요즘 엄청난 문제인데 이게 박탈감을 엄청 크게 주고 있잖아요. 부동산 상승이 거의 뭐 몇 억씩 뭐 몇 년치 연봉씩이 막 오르는데, 사실 주식 시장 오르는 거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불만이 없는데 부동산은 진입을 못 해요. 몇 억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르면 박탈감을 느끼는. 근데 비트코인 올랐다고 다들 박탈감 느끼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너가 사지 그래서 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주도하는 한국의 자산 시장도 굉장한 박탈감을 주고, 소득도 굉장히 그 상위권에 편중되다 보니까 박탈감을 주고,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의 문제는 제 생각에 엄마 아빠가 예전에 동네를 잘 골랐으면은 아, 내가 그렇죠. 지금 그때 당시에는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그때 당시에 그냥 강남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터를 잡았는데 그게 지금은 30억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나는 돈이 많은 강남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약간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깔고 앉아 있는 부동산, 깔세 이런 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그런 박탈감을 안겨주는 제 거죠. 친구 얘기 한번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친구가 이제 지방에서 상경을 했는데, 걔도 이제 그 아버님이 부모님이 얘를 좋은 데를 보내보겠다고 서울로 상경을 해서 그 대전 산다는 말 알아요? 대전 산다는 말. 대전 몰라요. 산다? 대치동 은마 전세 산다는 걸 대전 아. 산다 그래요. 이게 처음 교육 업계에선 대전 산다고 하면은 그게 대치동 전세 진짜? 산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음마 아파트에 전세 살았는데 부모님이 갈등을 하셨대요.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살지, 그냥 여기를 살까. 대치동 음마와 상계동 아파트를 고민을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누가 상계동 샀지. 상계동을 산 거예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 군대 친구인데 음마 하면서 아파트 샀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음마를 샀으면 저랑 이 대화를 안 나눴겠죠 라는 얘기를 같이 했어요. 야, 너가 그때 그걸 샀으면 우리가 안 만났을 거야 라는. 그치. 이게 그때 뭐 비슷한 가격이었겠죠. 비슷했어요, 비슷했겠죠. 그런데 그때 한순간의 선택이 대물림을 엄청나게 만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또 그런 자산이 아니라 또 교육으로 또 그게 다시 대물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책은 또. 그쵸. 이제 자산도 자산이지만 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한 자기 아들을 막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러다 보면 걔가 그 교육을 통해서 되게 좋은 학교에 가고, 그러다 보면 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능력이 있다고 이제 사회에선 생각을 하니까 능력주의 사회에서 걔는 되게 칭송을 받고, 그렇게 되는 그런 사회가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도 계룡남, 계룡녀 이런 말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샌델 교수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없다고 보더라고요. 계룡남 계룡녀가 정확히는 개천에서 용이 난 난 용. 남자, 네. 개천에서 용이 난 여자, 용이 된 여자. 용이 된. 그쵸. 그죠?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 미국보다는 독일이나 캐나다나 덴마크나 유럽 국가에서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게, 옛날에 기사를 썼던 것 중에 제목이 의전원에 대해 쓴 거였어요. 그 의학전문대학원. 아하. 그거 이제 체제 바뀐 다음에 그게 문제가 많이 됐었죠. 뭐 의전원 체제가 뭐 이렇게 세습을 이제 강화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했던 말이 재밌어서 기사의 제목으로 넣었는데, 의전원은 개천에서 용을 나는 게 아니라 개천에 빠진 용들을 구하는 제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도 자체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개천에서 그러니까 미꾸라지들이 들어가서 용을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능력이 별로 부족한 미꾸라지 그 이무기들 있잖아요. 네. 그들을 구해주는 데가 바로 의전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 의전원에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시스템이 점점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성공시키기보다는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떨어지지 않게, 옛날에 수능 못 보면 그냥 다 재수하고 뭐 이상한 그 별로 좋은 대학교 못 가면 그 코스를 못 밟는데, 그런 전문대학원 체제 막 준비시켜서 집어넣잖아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든 의사가 되거든요. 거의. 의대를 들어가는 건 성적이 안 좋으면 못 들어가지만 의전원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면접도 봐야 무슨 말인지 알 되고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면 면접 보고 이러면 당연히 부모님이 의사고 이러면은 다 아는 것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세습적으로 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그때 문제 제기했어요. 뭐 로스쿨에 대한 비판도 로스쿨에 대한 비슷하지만, 비판도 네. 비슷하죠. 뭐 로스쿨도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좀 그래도
산다 하는 자식들이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뭐 학비 문제를 거론을 하지만 저는 학비보다도 그냥 마음의 여유가 심적 여유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솔직히 부모님이라는 배경에서 전 나온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부모님이 너가 실패해도 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은 결국 돈이 조금 있으신 부모님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빨리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왜냐면은 사회에 나와서 3년 동안 로스쿨에 가서 뭐 돈을 안 벌고 학생으로 3년을 더 사는 그런 능력 자체가 부모님한테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돈 없으면 재수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점점 뭐 제 옛날에는 이렇게 한 번에 끝장을 봐야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은 기회를 많이 만든다고 하면서 사회가 찬성을 하는데 그 기회를 응시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점점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근데 주변 사례도 개천용 있으세요?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얘기하면 왜 저기 이제 지방에 아무것도 없는 촌구석 농촌에서 서울대 의대 뭐 이렇게 서울대 의대나 뭐 이런 그 명문 학교에 현수막 걸어놓고 막 맞아. 뭐 어디 이장의 딸이 서울대 붙었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일단 제가 나온 학교만 뭐 물론 저는 이제 그 스카이는 아니지만 그 제 주변에 인서울 들어간 친구들만 봐도 다 외고 출신이고 왜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입시 교육을 받아가지고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서 올라온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개천용이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통계 같은 거 오. 보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방금 상원 씨가 말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지방에 예를 들면은 뭐 지방 명문고라고 불리는 곳들 요즘은 평준화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런 데서 현수막 걸리는 학교들 있잖아요. 있죠, 거기서 이제 서울대 간 친구들이 보통은 이제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 케이스가 되죠. 거기서 뭐 대기업 취직까지 하고 하면 어찌됐든 지방 출신 치고는 이제 자리를 잡은 거니까. 이게 그때 개천용이 요즘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서울대를 보내는 그 고등학교 출신별들 순위를 놓고 보면 뭐 서울과학고 뭐 이런 뭐 정통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앞에 서는데 그 다음에 뭐 한 10명 정도를 보내는 지방 고들이 많았어요. 10명에서 한 5명 사이를 보내는 제가 나온 학교도 지방 도시였는데 그 우리 학교가 한 10명 정도 보내는 딱 그 학교였거든요. 많이 본다. 그렇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이제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학교들 뭐 순천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알아주는 학교들. 그런데 지금 통계가 어떻게 변했냐면 학교 개수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거의 1명이나 2명씩을 보낸 학교가 더 많아졌어요. 아니 학교는 더 많아졌는데 1명이나 2명을 보낸 학교가 많아질 거예요. 근데 앞에 뭐 서울과학고나 대원외고는 더 많이 보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용들은 계속 있긴 한데 그 용들이 이제 요즘 그냥 1명씩 뽑아줄게 해서 나오는 용들이지 옛날처럼 이렇게 공부를 빡세게 해가지고 여러 명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개천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대만 간다고 그게 과연 개천용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제 샌델 교수도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능력주의가 실제로는 세습 귀족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과 재능만으로는 상류층에 도달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는 건데 그 말이 결국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뭐 서울대 간다고 다 강남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간다고 다 인생을 엄청 삐까뻔쩍하게 살진 않잖아요. 물론 그럴 확률은 높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서울대에 들어간 입학한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강남에서 왔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남에서 온 서울대 학생들만이 조금 더 상류층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끼리 경쟁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서울의 부동산 값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자산을 이제 취득하면 됐어요. 근데 그쵸. 지금은 소득으로.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있는 서울대가 아닌 서울권 나온 애랑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없는 서울대 나온 애가 경쟁을 하면 제 생각엔 과연 서울대 전자가 나온 나은 애가 거죠. 유리할까요? 전자가 더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은 게 경쟁이 쉽지 않아진 거죠.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있으시면 다 효도하십시오. 아니 서울에 집이 있으면 효도해야 되고 아니, 강남에 없어도 있으면은 효도해야지만 네. 없어도 효도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기가 혜택을 갖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혜택을 내가 상속을 그러니까 아니, 암암리에 남궁민 기자 받았다. 부모님 서울에 집 있으세요? 아니요. 아 그럼 효도 아니, 불효자네. 효도하죠. 효도하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전형적인 1세대형 그 서울로 상경한 케이스가 아닐까. 상경. 네, 전 상경한 거죠. 개천용이네.
용까지는 아직 못 된 것 같고 시대가 시대를 잘못 났어. 개천이 이무기네. 네, 이무기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더 뭐 본격적으로 좀 책 내용을 얘기를 해 보실까요? 어떤 내용의 책의 어떤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실 건지. 일단 샌델 교수는 이제 근본적으로 능력주의 이념이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을 되게 무겁게 던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나 내가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꼭 100% 진짜 네 거냐. 그게 만약에 아니면은 이 사람들만 사회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 게 맞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뒤에서 열심히 돈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하면 이게 학력으로 보여지는 능력 같은 게 생긴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만 성공한 사람들로 칭송받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면 된다 이 말도 말이 안 된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자신감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모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면 된다는데 왜 나는 못했지? 이러면서. 또 제가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 능력주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이제 기독교에서 온다고 결부시킨 부분이었어요. 네. 이거는 한국에서도 이제 보면은 전지전능한 신이 권선징악을 담당을 하는데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자격이 있으니까 신께서 보상을 한 거고 그쵸. 실패한 사람들은 뭐 게으르던가 뭐 부정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건데 이거는 뭐 미국이랑 우리가 워낙 기독교권 문화 비슷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계속 나오는 비판이기도 한 게 교회에서 뭐 기복신앙이라든지 이런 걸 설파한다고 굉장히 한국 교회도 많이 비판을 받잖아요. 근데 딱 비슷한 논리예요. 보면은 이제 열심히 믿고 착하게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산다는 거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건 신앙생활 잘했다는 증거다. 근데 이게 저희 막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인가 윤리.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예정이 돼 있네.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성공하고 잘 살고 있다는 건 신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증거다. 맞아요. 근데 물론 이걸 왜곡했다고 비판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논리가 되는 거죠. 성공을 굉장히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기독교가 하고 있는. 사실 기독교의 출발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데 이게 좀 현대적인 미국의 이런 능력주의와 결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정신이 이제 사람들 간에 불안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오만해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를 누리는 거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명예를 누리는 거다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만했다. 뭐 이런 승리주의적인 신념이 사람들 사이에 생겼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제대로 안 했으면 저럴까 이런 어허. 생각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이 책에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국가 단위로 적용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는 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미국이 초강대국이기도 하니까 스스로 지칭할 때 세계 경찰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근데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는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샌델 교수도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도덕 세계의 궤적은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 이 말이래요. 좀 어렵죠. 목사님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 세계의 길은 늘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간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너무 좋아해서 양탄자에까지 새겨넣었다는 거예요. 백악관 양탄자에까지. 허허. 근데 그래서 미국이 늘 자기네는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게 한 국가가 위대해지는 거랑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게 닭과 달걀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위대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래서 선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선에서 위대해지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그게 능력주의의 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국가에 이렇게 적용되는 이 능력주의의 폐해가 개인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주장이에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이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중국이 부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제에도 관심이 있고 중국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요즘에 느끼는 게 한국에서도 그 반중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데 예전이랑 다른 게 예전에는 무시하거나 혐오감이었는데 요즘은 공포감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음. 제가 생각할 땐 그 불안과 공포의 이유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비도덕적인데 왜 잘 살게 되고 있지라는 게 한국인도 굉장히 미국인들과 이런 정서를 공유하는 첫 번째 우리 판타지랜드 얘기할 때처럼 공유하는 나라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 부도덕한 독재 뭐 공산당 독재 정권이 왜 잘 살지가 납득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마인드 아닐까요? 잘 사는 거랑 사실 도덕적인 건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큰 관련이 없는데 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의 성공이라든지 뭐 저런 뭐 미개한 거가 저 그들의 좀 백인주의적으로 보면 뭐 미개한 나라들의 성공 이해 안 되는 게 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책에도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 얘기가 두 번에 걸쳐서 잠깐씩 나오는데 방금 이제 남궁민 기자가 얘기한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계룡남이 나올 확률이 미국보다 높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중국인들이 실제로는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성공의 길이 되게 여러 갈래라는 거죠. 미국과 다르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하면 미국 학생들이 되게 놀란다고 그런 사례를 써놨더라고요. 엄청 싫어하겠죠. 자기들이 그 아메리칸 드림은 자기들이 꿔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차이나 드림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 얼마 전에 어디서 기사를 봤던 게 그 이코노미스트였나? 그건 유럽 잡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국 잡지. 영국 잡지니까.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유럽보다 그 신문 이동의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비판해. 니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는 물론 영국 잡지라 가지고 굉장히 미국이랑 프렌들리하긴 하지만 뭐라고 하는 거죠. 야 미국 놈들아 너네들만 맨날 성공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유럽은 구사회라고 욕을 하는데 통계 보면 아니다 이러면서 그 기사의 취지가 그런 거였어요. 니네를 봐라. 니네 이제 그런 나라 아니야 라는 건데 모든 미국인들 그거 믿죠. 맞아. 그런 성공 신화를 믿죠. 근데 그래서 이 샌들 교수가 능력주의라는 걸 우리는 모두 다 너무 마치 동쪽 반대 서쪽이란 말처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걸 일단 이념으로 규정을 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걸로 그냥 그건 유사일에 항상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만드는 사상이고 또 하나의 이념이기 때문에 비판을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과연 그 능력이 무엇이고 그들이 다 가지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재고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좀 궁금한 게 내가 노력을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과 뭐 또 성공한 사람은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런 믿음이나 희망이 없이 사는 거는 되게 우울할 것 같기도 해서. 그거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노력을 해야 성공한다는 약간 의식이 있으면 으쌰으쌰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공한 개인한테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기도 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게 샌델 교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당성을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질하는 뭐 저기 땅콩으로 갑질을 하는 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그쵸. 봐도 꼭 이제 돈이 많으면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해도 된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부려도 된다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게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샌델 교수가 지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뭐 경비원 갑질 사건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내가 너를 내 돈으로 너를 고용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취급을 하는. 그쵸.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인해서 부와 명예가 생겼지만 그게 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냐?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사회는 그래도 된다는 분위기를 이런 능력주의로 치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불평등을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능력주의라는 거는 그걸 정당화시켜준 더 강한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사람이 성공한 건 그걸 승복을 안 하면 뭔가 오히려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어쩌면 그게 우리 본성일까? 이념이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을 주는 것 같아요. 능력주의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맞아요. 무슨 주의라는 게 붙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도 보면은 사실 직업적으로 뭐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재벌의 경우에 조금 다른 사람들을 되게 함부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잖아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뭐 이런 것도 보면 근데 그런 게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그게 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게 마이클 샌델 교수 주장입니다.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나 김문수인데 다들 그래. 기억하시죠? 나 김문수인데 뭐 이러면서. 그래 그런 아이. 것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아유 너무 꽉 채워가지고 알찬 1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2부에 이어서 샌델 교수의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